강남을 잡는다, 다주택자를 잡는다, 그리고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강남이죠. 아무튼 투기의 모든 거를 잡는다라는 명분 하에 지금 규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하면서 이제는 진통이 있겠죠. 그 진통은 안정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진짜 그냥 투기꾼이 올린 것일까? 투기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일까? 정말 정부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저는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 퍼센티지는 90% 이상이 정부가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1개월간에 강북권 전세, 강남권이 아닙니다. 강북권 전세가 12%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 세미나에서 강북구 전세 평균이 12.63%가 올랐고 작년 1년 대비해서 11배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아까 매매 가격도 속도가 지금 매우 빠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세 가격도 출범 11개월간 강북권 전세가 1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직방 기준으로 전세가가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세가 변동률이 지금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전국을 따지면 서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 전세가 변동률이 직방 기준으로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제 직방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KB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시기는 10년 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높았냐? 전세값이 2020년 8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KB 기준으로. 요때는 어떤 날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급등을 한 것 자체가 0.32가 올랐다고 하지만요. 예전에 이 KB 기준으로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요때요. 2020년 8월 달에 얼마나 올랐는 줄 아십니까? 8월 되자마자 0.4%가 올랐어요. KB 기준으로.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요때 강북에서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강북에서는 얼만큼 올랐는 줄 아십니까? 무려 일주일 만에 1.46%가 올랐어요. 0.02는 급등이거든요. 1.46%가 올랐어요. 말이 안 되죠. 2020년 11월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 자체가 0.7%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초급등입니다. 초급등. 이때가 전세 상승률이 사실은 여기서는 10년 만이라고 했지만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라고 했지만요. 전세값 상승률은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입법을 한 다음에 가장 컸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부터 조짐이 보여가지고 가격이 급등하고 이중 가격이 일어나고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이게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강북구에서 일주일 만에 1.46%가 오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 시기에. 잘 안 보이시죠? 다시 다 지워버릴게요. 요 시기. 요때가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였습니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심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산 신도시라든지 하남의 교산 신도시가 인기가 좋았잖아요. 요 3기 신도시 발표하거든요. 3기 신도시 발표하니까는 사람들이 나 3기 신도시 싸게 들어가야지 하면서 요거 이제 사전 청약 기다리고 한다고 전세가 더 몰려가지고 하남은 이때 2020년도, 2021년도에 가격 폭등이 일어납니다. 전세가가. 다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할수록 다주택자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할수록 지금 전세값요 멈추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꾸준하게 매물을 내놓는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 12월 때까지 내놓는다. 많이 나올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못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거주 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로 이동할 수 있는 물건 말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5구 대책이랑 627 대책이 5구 대책이 아니라 지금 이제 5구가 없어졌죠. 12월 31일까지인가? 요때까지 갭 투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거 자체가 중과를 유예하고 토제 안 해준다고 했지만은 요때 매수자가 전세 반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안전자금 1억 원 하는 거 외에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옵니다.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책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로 실제로 지금 바로 3, 4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실거주 강화, 다주택자를 없애는 정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80% 90%가 민간에서 내는 거예요. 민간에서 임차 물량을요. 근데 이걸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실거주 하라잖아요. 임차 물량이었던 것들을 실거주를 하라고 하잖아요. 심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헤럴드 경제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출처는 헤드라인을 보면은 전세요 없어요. 서울 중개업소 70%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업 지역인 아파트 내에 전세 수요 변화를 물었을 때 68.5%가 수요의 증가라고 있는데, 이 거꾸로 말하면은 공급의 감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의 증가가 폭증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에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딱 지금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라는 건요, 줄인다고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요는요, 이동할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이유를 무시하고 필수제인 집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조건 실거주만 해라, 내 집 미리 사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떡할까요? 특히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 수요들이. 근데 물건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지금 세입자를 떠밀고 반드시 집을 사야 하는 수요를 만들고 있는데, 세입자가 떠밀어서 집 사면은 한 개가 더해지면 한 개가 마이너스 되냐? 수요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공급은 감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폭등합니다. 전세가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세가 없어서 원래 서울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냐? 서울선 전세를 못 버텨가지고 세입자들은 경기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전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했는데 매수를 한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전세가보다 경기의 매매가가 싼 경우가 많으니까는 여기에서 서울 진입이 쉬운 지역으로부터 가격들이 움직임들이 생긴 겁니다. 뭐 요거는 뭐 수요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관악구 뭐 요런 데로 갔고, 강동구, 하남, 남양주, 구리, 뭐 송파 요런 데로 이제 요 세입자들이 요렇게 세입이든 매매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옮겨갔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려난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 비율이 높잖아요. 여기는 이사가 계속 있어줘야 되거든요. 고3 학생이 끝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옮겨가가지고 이제 실제 자기 집으로 가고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전세 놓지 마라, 그건 갭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면은 한쪽에 대한 이로운 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한쪽의 나쁜 면만 보려고 하는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는요, 정책이 잘못한 게 되게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정책을 잘못해서 전세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전세 대기에 누적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종부세 도입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그다음에 LTV DTI 규제로 매매 시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던 가구들이 구매를 미루고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이때도. 그리고 다주택자 압박받으면서 매물이 좀 위축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가 축소되면서 사실은 전세 시장들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때도 전세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냐? 그 유명한 임대차 3법이죠. 요거 한 다음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 2+2랑 전월세 상한제 5% 제한. 기존 세입자한테는 이점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전세 시장의 순환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4년치의 임차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전세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뭐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도 이거 했죠. 실수요, 실거주 요건 강화. 그러면서 요때 플러스 3기 신도시를 기다린 대기 수요까지 합쳐지면서 요때 전세 폭등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합친 게 누구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분입니다. 이걸 다 합친 게 임대차 3법 아직 남아있죠. 과거 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전세 적체 아직까지 많이 있고요.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토호제로 해서 실거주 요건 매우
강화시켰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세금 문제들 아직까지 그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세금 요거는 이제 조세정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임차인들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매매가도 올라가지만요, 전세가, 월세가도 폭등합니다. 신규 물량 나오기 어렵고 나온다 해도 수요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제가 이거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때도 집값 잡으려고 하다가 전세 폭등이 일어났고요. 문재인 때도 집값 잡으려고 하다가 전세 폭등이 일어났고, 요 매운맛 두 개를 엔진을 더 크게 해서 장착한 사람이 이분이십니다. 옛날 거 이 두 개를 플러스 하고 알파까지 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를 올린 게 진짜 정부가 책임이 없나? 저는 90% 이상이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책임을 이 부작용을 풀려고 하면요, 실거주 요건들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세금 과도하게 내는 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돈 푸는 거, 이것도 국채 발행하는 거 자제해야 됩니다. 다주택자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갈라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을 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화에 대한 마음을 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저는 협박을 받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협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서 책임을 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세, 이분들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 이제 만기 기다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안정화되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안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진짜 정부의 책임이 없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